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2016학년도 3월 고2 모의고사 34번부터 37번 문제를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작자 미상의 최고운전, 고전 소설을 배울 텐데요. 우리 교재 11쪽, 12쪽을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요. 바로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2쪽의 34번 문제부터 분석해보고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 우리에게는 황금 같은 문제죠. 어떤 문제입니까? 내용을 요약적으로 드러내고 있죠. 최고운전은 중화사상에 대한 회의를 드러내고 주인공을 억압하는 부당한 횡포와 맞서는 방식을 통해 민족적 우월성과 문화적 자부심을 고취하는 영웅소설로 평가된다. 야, 여기에 주제가 될 수 있겠죠. 이 작품은 주인공의 무용을 부각하는 일반적인 영웅소설과는 달리 문제를 부각하고 있다. 그리고 주인공이 당나라에서 빈곤과에 급제하고 토황소 경문을 지어 반란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운 역사적 사실을 허구적 사건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극적 흥미를 높이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보기의 내용을 우리가 잘 분석하면 이 지문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다 알 수가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35번 보도록 하죠. 윗글을 읽고 보기 가에서 라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것도 다 뭡니까? 내용을요 아주 요약해 놨어요. 최천이 귀양 가고 사자가 1차 방문, 2차 방문, 3차 방문했다라는 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려면 잘 분석해 내야 되겠죠. 36번 한자 성어 문제, 기억의 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말로 알맞은 것은 기억, 이거 바로 문제 풀고 넘어갈 수 있나요? 기억 한번 보도록 하죠. 지방의 여러 고을을 거침없이 함락시켰는데 거침없이 함락시켰다. 자, 상대방을 거침없이 물리치고 쳐들어가는 기세, 바로 파죽지세. 이거 쉽게 풀립니다. 이건 내후외환. 나라가 안팎으로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는 것이 내후외환. 안팎으로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음. 좌충우돌, 이리저리 닥치는 대로 부딪힘. 이리저리 닥치는 대로 부딪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정리 못한 친구들은 다시 앞으로 넘기셔서요, 꼭 뜻을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난영난제. 자, 누가 더 낫다고 말할 수가 없다, 이 소리입니다. 아주 백중지세, 막상막하다 비슷한 뜻이죠. 누가 더 낫다고 말할 수 없음. 자, 권토중래, 이거 중요하죠. 어떤 일에서 실패한 뒤에 힘을 가다듬어 다시 그 일에 착수하는 것. 어떤 일에 실패한 뒤에 힘을 가다듬어 다시 그 일에 착수함. 이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한자성어 나올 때마다 반드시 정리해 두시길 부탁드립니다. 한 문제를요 거저 해결하고 갔고요. 니은. 자, 37번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건 니은 읽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1쪽부터 작품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 소설도 똑같이 현대소설처럼요, 인물, 사건, 배경, 그리고 제목에서 최치원이라 그랬으니까 최치원이 주인공이겠죠? 그런데 최치원을 가리키는 말, 혹은 고전소설에서 주의해야 될 게 그 인물을 가리키는 말이 너무나 다양하다, 호칭이 너무나 다양하다고, 호칭을 잘 유의해서 작품을 분석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이에 가을에 천하의 선비들을 모아 과거 시험을 보였는데 모두 모여든 선비의 수가 85,800명에 이르렀다. 최치원도 과거에 참가했는데 장원을 차지했다. 아주 최치원의 어떤 비범함을 알 수 있죠. 최치원의 비범함. 그러자 황제가 이렇게 말했다. 최치원은 소국의 선비로서 으뜸 자리를 차지했으니 참으로 귀한 존재라다. 그리고는 많은 돈을 상으로 내렸다. 이윽고 황제는 과거에 급제한 선비들을 대전 앞에 불러 모은 뒤 시를 짓게 했다. 그런데 이때 문득 한 쌍의 용이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최치원이 지은 시를 물고 하늘로 올라갔다. 아주 비현실적인 내용이죠. 비현실적. 근데 어떤 용이 나왔다. 소설에서, 우리 동양 소설에서 용이 나온다는 건 아주 상스럽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근데 왜 얼마나 뛰어났으면 이 시를 용이 물고 왔냐 이 소리죠. 황제가 그 소식을 듣고 최치원을 불러 이렇게 말했다.
경은 어떤 시를 지었기에 하늘에서 그 시를 가져간 거예요. 황제는 채치원에게 방금 지은 시를 읊어보게 했다. 채치원이 시를 읊자 황제가 찬탄했다. 이렇게 지었으니 가져갈 밖에. 마침내 채치원을 문신 후에 봉했다. 몇 년 뒤 황소가 3만 군사를 모아 지방의 여러 고을을 거침없이 함락시켰는데 조정에서는 몇 년 동안이나 토벌에 나섰지만 이길 수 없었다. 마침내 황제가 채치원을 대장으로 삼아 황소의 반란군을 토벌하게 했다. 채치원은 맞서 싸우지 않고 적진에 경문 한 장을 보냈을 뿐인데 반란군이 모두 투항했다. 여기 이제 채치원의 비범함이 또 드러나는 거죠. 이때 채치원은 반란군의 두목을 사로잡아 돌아왔다. 황제가 매우 기뻐하며 영지를 더 하사하는 한편 많은 황금을 내리니 황제의 총의가 비할 데가 없었다. 이로 말미암아 대신들이 채치원을 시기하게 되어 다음과 같이 모함하며 헐뜯는 말을 했다. 채치원은 중국이 비록 크지만 소국만 못하다고 말하고 다닙니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뭐하고 있어요? 모함하는 거죠. 이 위기예요. 채치원의 위기. 황제가 진노하여 채치원을 남쪽 바다의 섬으로 귀양 보내고 음식을 일절 주지 말도록 했다. 위기죠. 사회로부터 버려진 그리고 위험한 상황이 닥쳤습니다. 하지만 채치원은 예전에 노파에게서 받았던 간장에 적신 소금을 밤마다 꺼내 빨아먹으며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 황제는 한 달 뒤 채치원이 죽었는지 알아보려고 사자를 섬으로 보냈다. 사자가 채치원! 하고 부르자 채치원은 그 의도를 짐작하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사자는 돌아가 황제에게 이렇게 보고했다. 곧 죽을 것 같습니다. 이에 여러 대신들이 비웃으며 말했다. 채치원은 소국의 천한 놈이면서 중국에 와 온갖 방법으로 황제를 속였지. 그러다 요행으로 높은 벼슬을 얻고는 세력을 믿고 교만하게 굴더니만 지금은 도리어 그게 재앙이 돼서 굶어 죽게 생겼군. 이때 마침 베트남 사신이 국물을 바치러 당나라에 오다가 채치원이 유배가 있는 섬을 지나게 되었다. 이때 마침 뭐 이런 것들은 뭡니까? 고전 소설의 특징은 뭡니까? 우연성. 후련 섬 위 한 선비가 승려들과 함께 앉아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 곁에는 선녀 수십 명이 늘어서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베트남 사신이 배를 멈추고 한참을 보고 있다. 그 선비에게 시 한 수 지어달라고 청하자 선비가 시를 지어주었다. 베트남 사신은 당나라에 이르러서 황제에게 그 시를 바쳤다. 황제가 시를 보고 말했다. 누가 지은 시인가? 사신이 대답했다. 제가 남쪽 바다의 섬을 지나는데 어떤 선비가 승려들과 함께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죠. 승려들과 함께 앉아 책을 읽고 있고 선녀 수십 명이 그 곁에서 즐겁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거 채치원의 어떤 비범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그 선비에게 시를 지어달라고 했습니다. 황제가 신하들을 불러 그 시를 보여주고 이렇게 말했다. 시에 담긴 뜻으로 보건대 채치원이 지은 듯하다만 석 달 동안이나 음식을 끊고 어찌 살아있을 리가 있겠느냐. 분명 채치원의 홀령이 지은 시일 것이다. 이에 다시 사자를 성으로 보냈다. 사자가 또 채치원하고 부르자 채치원이 목청을 높여 말했다. 너는 뭐하는 놈이기에 건방지게 매번 내 이름을 부르는 게냐? 그렇게 말하고는 꾸짖기를 그치지 않는 것이었다. 사자가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했다. 채치원은 죽지 않았고 목청을 높여 대답했습니다. 황제가 몹시 놀라 말했다. 하늘이 돕는 사람이로다. 황제가 다시 사자에게 명령했다. 채치원을 불러들여라. 사자는 황제의 명에 따라 채치원을 낙양으로 데려왔다. 황제가 채치원을 자신의 방으로 부르더니 이렇게 물었다. 경은 여러 달이나 밖에 있었는데 어찌 한 번도 꿈속에 나타나지 않았던고? 황제가 또 물었다. 하늘 아래 황제의 땅이 아닌 곳은 없고 땅에 사는 사람 중에 황제의 신하가 아는 이가 없다란 말이 있지. 이 말대로라면 경이 비록 신라 사람이긴 하나 신라 또한 나의 땅이요 신라의 왕 또한 나의 신하다. 그렇건만 경이 나의 사자를 꾸짖는 이유는 무엇인가? 채치원이 허공으로 일자를 긋더니 펄쩍 뛰어올라 자신이 쓴 글자 위에 앉았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다. 여기도 폐하의 땅입니까? 황제가 놀란 나머지 의자에서 내려와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했다. 채치원이 황제에게 말했다. 폐하께서 소인배들의 모함하는 말을 듣고 훌륭한 신하를 죽음에 이르게 하였으니 이제 나는 우리나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34번 보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당함 횡포에 맞서며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바로 34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이제 뭐
보기를 읽었으니까 바로 답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제가 의자에서 내려와 최치원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하는 것은 민족적 우월성을 고취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이거 맞죠? 민족적 우월성. 그 황제가 최치원에게 조아리는 모습을 통해서. 2번 베트남 사신이 최치원에게 시를 지어달라고 청하는 것은 주변국들이 중화 사상에 회의를 품는 상황? 이거는 볼 수 없죠. 그냥 이건 뭡니까? 최치원이 비범하기 때문에 시를 지어달라고 하는 거죠. 비범하기 때문에 지어달라고 하는 거지 회의를 품어서 지어달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정답은 그렇기 때문에 2번이 옳지 않죠. 자, 3번 보도록 하죠. 최치원이 과거에 급제하고 반란군 토벌에 공을 세운 것은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실제로 토황소 경문을 최치원이 썼죠. 정답 맞습니다. 이거는 맞는 말이고요. 4번 한쌍용이 최치원이 지은 시를 가지고 승천하는 것은 주인공을 문제로 부각하는 장면으로 볼 수 있군. 맞고요. 여러 대신들이 최치원의 시기에 모함하는 것을 부당한 횡포로 볼 수 있군. 맞지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5번 윗글을 읽고 보기 가부터 라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짜리네요. 자, 가 최치원의 귀양을 통해 최치원을 귀양지에서 죽이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었다. 왜? 먹을 걸 주지 말라 그랬으니까요. 맞죠? 자, 황제는 최치원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나와 다를 지시했다. 사자가 가서 확인해봐라 라고 했죠. 사자는 나와 다의 결과를 보고할 때 모두 상황에 대해 주관적인 판단? 나는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왜냐면 나는 뭐라 그랬냐면요. 나에서 1차 방문했을 때 곧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추측했죠. 자신의 의견이죠. 이건 맞아요. 근데 다는 뭐라 그랬습니까? 최치원은 죽지 않았고 목청을 높여 대답했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이건 사실. 다는 사실을 전달했다라는 거. 정답은 3번이 틀렸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4번. 최치원은 다와 달리 나에서는 자신의 처지를 거짓으로 꾸며 사자에게 대응했다. 그렇죠. 1차 방문했을 때는 죽은 척 목소리가 기어들어가는 듯하게 이야기했다라고 그랬으니까 맞죠. 5번 황제는 최치원을 낙양으로 불러들이기 위해 라를 지시했다. 사자를 3차 방문하게 했죠. 이거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6번 문제는 아까 풀었고 37번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최치원이 허공에 손으로 일자를 긋더니 펄쩍 뛰어올라 자신이 쓴 글자 위에 앉았다. 이것은 황제의 질척을 피하고 타협점? 타협점은 아니죠. 틀렸고요. 천상계로 복귀하려는 의지? 틀렸고요. 자신의 미래 황제가 될 것은 예고? 틀렸고요. 신라의 국력이 당나라보다 우월함 강조? 아니죠. 황제가 내세우는 권위에 부정하려는 의도. 그러니까 이것도 당신의 땅이냐? 당신의 무슨 모든 땅이 당신 거냐? 라는 어떤 부당함에 대한 호소, 부당함에 대한 어떤 대결 의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37번 문제까지 다 풀어냈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여러분이 꼭 복습하시고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근거가 되는 어떤 생각, 사고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꼭 강의를 통해서 수정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요, 야망을 가져라.